모멘텀 투자 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에 레터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오늘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방송을 통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2월에 대한 시장의 뷰와 그리고 전망, 그리고 대응에 대한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매달 캐치프레이즈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월의 캐치프레이즈는 명확한 기준과 리스크 축소입니다. 명확한 기준, 리스크 축소. 방송 전에 이렇게 보니까 명기리축이라고 네. 줄임말로 이제 요즘 읽는다고 하는데요. 네. 명확한 기준과 리스크 축소입니다. 이 부분 꼭 확인을 하셔서 왜 산업부장은 리스크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22년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지금은 잡초를 좀 뽑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비유 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우리는 있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 이 배당락 그리고 양도세 회피성 물량 등 첨예한 수급에 대한 싸움이 있었고, 막대한 역대급 IPO를 거치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 기관 자금들의 수급도 보이고 있고요. 꼬임이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 속에서도 내가 하락률 1위를 할 거야라고 서로 러시아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다투기도 하는, 하락률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기도 하는 그런 우리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약 9.1%, 우리나라가 9%, 미국이 5.7%, 선진국이 5.3%, 일본, 베트남 그리고 글로벌 평균 지수가 대부분 5%가량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FOMC 회의를 결과를 보니 3월 금리 인상은 확 실시되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증시의 방향성을 볼 때 양적 긴축에 대한 염려를 시장이 얼마나 할 것인가가 이제 하나의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 FOMC 회의 하면 테이퍼링이 거의 뭐 호환마마를 불러온다라는 것처럼 이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인가, 테이퍼링,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금리 인상 언제 하는가, 금리 인상 25bp씩 하는가, 50bp씩 하는가, 1월 FOMC를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3월부터 하느냐. 결국 FOMC 회의 결과에서는 괜찮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FOMC 매 FOMC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크게 부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FOMC 회의 기간 동안 약 7번의 회의가 남아있거든요. 그때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7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염려가 공포로 시장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나스닥이 좀 상승을 연휴 동안 보이다가 이 메타발 어닝 쇼크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선물 지수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3월 금리 인상 시작하는구나. 확 실시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금리 인상의 횟수는 7번이 될 것인가. 지금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트레이더들의 프라이싱을 보면 4회, 5회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확률로 뭐 20% 중반대에서 30% 후반대까지 4회, 5회에 대한 부분들이 오고 가고 있는 확률들을 보았을 때 7번은 좀 과했다. 그리고 ADP 고용 보고서가 좀 나왔을 때에 좀 이 고용 쇼크라고 좀 예측치보다 좋지 않게 나왔죠. 그럼에 따라서 연준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고용의 회복, 이 두 가지 축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는 1년 전부터도 이 두 가지의 기준은 명확했는데,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조금 걱정거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인상을 7번까지 한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갸우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5번씩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확률이 약 30% 중반대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급속도로 한 번에 50bp씩 하겠다라는 것도 고용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첫 시작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조금 더 힘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FOMC 회의 이후에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을 때 3월부터 25bp씩 금리 인상을 3회 연속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각 연준 위원들로부터 좀 나옵니다. 그러자 시장이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7번, 6번, 5번, 50bp 너무 과도한 기준으로서 겁을 먹고 있었어라는 시장의 반응이 근본 나스닥 시장의 나스닥 지수의 반등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얼만큼 대비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리스크 축소, 종목 수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을까를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간 제가 앵커님께도 그렇고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테이퍼링은 경기 수축기에 또는 경기 확장기에 어디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수축? 수축은 경기가 하락한다는 거죠. 네. 네. 경기가 하락을 하면 우리는 돈을 풀었죠. 네. 그러면 돈을 지금 테이퍼링, 풀던 돈을 조이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내가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서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경기 수축기가 아니라 경기가 좋을 좋을 때네요. 때만 네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해 연초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테이퍼링이 언제 끝날지 끝남과 동시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3월 15일, 16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은 충격받지 않는다. 다만 50pp씩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좀 명확하게 나왔죠. 시장이 지금까지 5번, 6번 한다라는 충격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그 외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있었지만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다라는 이야기의 결말이 이제 3월 15일, 16일 날 일부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같이 세트로 들었던 이야기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테이퍼링을 끝내고 동시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테이퍼링을 마치지도 않고 금리 인상을 중첩해서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테이퍼링을 마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지수의 우상향이 그간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도 지난 양적 긴축 이전 테이퍼링 시절에 두 지수가 모두 다 상승했다라는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지수의 우상향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전 세계가 약 10%가량의 지수 하락을 맞았습니다. 3월 달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월 초부터 3월 15일 혹은 2월 초부터 2월 말일까지는 지수의 우상향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축소하는 2월이 돼야 된다. 종목 수를 줄여 나가시는 2월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2월의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좀 드립니다. 명확한 기준, 리스크 축소입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내가 저위험 구간에 산 종목인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한 해라도 하락하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인가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멘텀입니다.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 이 기업은 자율주행이래. 이 기업은 메타버스의 플랫폼이래. 이 기업은 반도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후공정 섹터에서 판가 상승이 약 30%, 3에서 4로 넘어갈 때에도 4에서 5로 갈 때에도 판가 상승의 효과가 늘
25% 이상 있었던 기업이래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반도체 호황에 대한, 반도체 겨울에 대한 부분들이 양치기 소년이 된 요즘 국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툭 치면 나오는 그러한 그 기업의 모멘텀까지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 기업의 명확한 기준은 구분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과거의 연준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진행을 했던 시기에 금융시장의 모습들을 보면요. 금리 인상은 15년 12월부터 19년 7월까지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양적 긴축은 17년 10월부터 19년 9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중첩되는 기간이 있는데 중첩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우상향을 보이고 이제 양적 긴축을 한대라는 그런 리스키한 부분들이 더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특히 신흥국 지수가 하락의 폭이 조금 더 깊었다라는 데이터를 15년 그리고 19년까지 있었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동일했던 경험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10년물 국채 금리는 18년도 말까지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처음으로 맞았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 테이퍼링 텐트럼 그리고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어떻게 소화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을 거지만 지금은 그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다행이다, 학습 효과가 그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도 좀 갖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일어났던 시기에 결국 17년 10월부터 19년 9월 그러면 그 사이에 S&P 500 지수는 20.2%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12% 이상 하락을 좀 보였고 그 기간이 18년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이 여기에 함께 좀 끼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만 하는 양적 긴축이 시작되지 않고 금리 인상만 했던 시기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 모두 다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테이퍼링부터 금리 인상까지는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었고 하지만 주가 지수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지수가 평균 9에서 10% 정도 하락을 보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제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죠. 하지만 양적 긴축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럼 제가 잘 말씀드렸던 핑퐁 게임이 이 QT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옐런 재무장관이 양적 긴축을 한다. 언제쯤 한다. 좀 기다려 보겠다. 시장의 고용이 조금 불안하니까 일시적일 수 있는지 아닌지 보겠다. 금리 인상은 시작을 했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시행을 했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월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의 키워드인 양적 긴축을 가지고서 시행을 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시행을 어느 정도 급하게 할 것인가 똑같습니다. 테이퍼링부터 금리 인상, 양적 긴축까지. 우리가 가장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양적 긴축인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는 시장이 5회 이상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겪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50bp씩 앞으로 1월 달부터 할 수도 있대라는 그러한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지수가 여기까지 좀 어려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반등에 대한 확률이 그래도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포커싱은 양적 긴축이고 오직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에는 한국과 미국 증시 모두 다 2015년부터 2019년 7월, 결국 양적 긴축은 그 사이인 2017년 10월입니다. 그러면 15년 12월부터 17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이 좀 더 되는 기간 동안 지수의 우상향 흐름은 유지가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 과거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경험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결국 매를 맞기 전에 가장 아프고 두려웠다, 긴장이 있었다라는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제 시절에는 네. 책상을 잡거나 라떼는 마리아. 아니면 손바닥을 내밀거나 예. 조금 더 큰 사고를 쳤을 경우에는 복도에 엎드려서. 손바닥을 짚고서 예, 엎드려 있을 때에 저기 오른쪽부터 또는 저기 왼쪽부터 퍽퍽 소리가 나면서 점점 나와 가까워질 때 그 공포스럽죠. 긴장감이 굉장히 공포스럽죠. 네. 하지만 차라리 한 대 맞고 나면 첫 번째 있는 친구가 끝났다라는 거고, 첫 번째 맞았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되돌려 보면 네. 내가 맞는 순간에는 굉장히 아팠죠. 네. 그런데 내 뒤로 한 20명이 있다. 그럼 이제 구경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웃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더 그렇죠. 맞는 경우도 있었듯이 네. 매를 맞기 전에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것처럼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됐습니다. 3월부터 금리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시장도 이를 이제 3월부터 금리 인상하고 3월 정도 되면 양적 긴축에 대한 가이드가 일부 나오겠구나 라고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 감안을 하시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코스피 지수도 20일 평균선에서 바라본 이격도 90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90선을 터치했던 적이 거의 없더라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21선 기준으로 이평선 90을 하회했던 적이 얼만큼 있었을까를 봤을 때 길게 열어놓고 봐도 이 90에 대한 선은 여기서는 반등이 대부분 나오더라라는 것들, 오히려 하락에 대한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상승에 대한 기울기도 가팔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우리 지수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를 좀 엿볼 때지,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이 더 극심하게 나올 거야, 인버스에 몰빵해야 된다, 지금 이 지수에서 나는 전재산 모든 포트폴리오를 털고 포트를 비우겠다라는 과격한 행동은 오히려 선택은, 극단적인 선택은 나의 계좌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더라라는 것들까지도 좀 보시면서 어려울수록 뱀처럼 좀 지혜롭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이것을 잘 계산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인내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살 때도 인내심, 팔 때도 인내심,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부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흔들리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단숨에 V자 반등에 대한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의 꼭지가 어디일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서 그곳에서는 리스크 축소,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스크 축소는 전 종목을 매도해라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포트폴리오를 비워라 아닙니다.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의 수를 줄여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다, 과거적인 이력을 봤을 때 어떨 때 테이퍼링이 실시가 됐고 그때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근거를 들면서 지금 시장이 너무 그렇게 크게 공포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이제는 우상향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시장이 더 떨어진다 혹은 시장이 더 오른다, 이렇게 양극단을 가지고만 보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짜기보다는 아주 면밀하게 어느 밴드 구간까지 오를 것이고 그럴 때 내가 가져가야 될 전략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게 포트폴리오 내에 종목 수가 많을 필요가 절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내 포트폴리오 내에 불필요한 종목들이 많진 않은지 좀 검토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저희 허반석 부장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르긴 오를 텐데 중요한 건
오르니까 무조건 사야지가 아니고 어느 구간인지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정확하게 여쭤보죠. 어느 구간까지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부장님? 이격도를 가지고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수치상으로 그리고 차트를 보시기에도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열어 놓았고요. 코스닥 차트에서 아래는 거래량이 아니라 20일 평균선 기준 이격도 차트를 좀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가로선은 90에 맞춰 놓았습니다. 100이라고 하면 이평선 21선 기준과 주가 지수가 겹쳐 있다. 그리고 100보다 이격도가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21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다. 100보다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21선 평균선보다 주가는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죠. 90보다 하락했던 구간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가를 좀 본다면 2010년부터 열어놓았을 때 90 밑으로 내려왔다가 반등했던 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요. 90 밑으로 뚫고 내려가고 거기서부터 더 하락을 했던 적이 많은가? 아니면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정도가 90을 뚫고 내려갔지만 일시적으로 좀 보이고 그 이후 반등이 그 이상 배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의 흐름 속에서도 이 90이라는 기준선을 하회했다가 반등이 나왔던 모습들, 아주 가까이 들어갔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제는 일부 하회했다가 나오는 그간의 패턴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27일 이후에는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데 27일 목요일 저녁 방송에 제가 나와서 산업부장 발제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적습니다. 수익 중이라 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반납했을 뿐 이 기업은 기술적으로나 그간의 데이터로 보거나 지금 보고 있는 이격도 차트를 보더라도 반등이 나오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하나하나 좀 모여져 가는 모습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국면에서 가장 안타까운 투자자는 누구냐? 강제로 청산당하는, 강제로 나의 주식을 잃게 되는 그러한 투자자분들, 결국 신용이나 비투를 통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강제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또는 강제로 매도를 당하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구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격도 88을 하회했을 때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격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94.10까지 올라왔고요. 지난 27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88.19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격도 100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10년 이후 이격도 9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얼만큼 반등이 나왔느냐를 또 통계를 내보면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고 반등이 나왔던 때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반등의 저점은 86에서 87 구간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평균이기 때문에 지난 27일 이격도가 88.19였습니다. 그러면 86에서 87 사이에 나왔는데 27일, 28일 두 거래일 동안 일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지만 이보다 더 깊은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겠구나라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서 평시에 이격도 90을 하회했다가 반등은 약 9.9%,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코로나 팬데믹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약 12.4% 반등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88.19 수준에서 주가 지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최근 저점으로 약 830에서 835%를 좀 잡아본다면 그곳에서 평균 10% 상승이 나오면 대략 915, 920포인트 정도가 좀 짚히게 됩니다. 그러면 920포인트까지는 흔들리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격도 90을 이탈했을 때 반등이 기술적으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1차 목표 값을 저는 코스닥을 92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는 1차적으로 2760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보았을 때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27일부터 중대한 결정을 내가 했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로 청산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산업부장 이야기를 듣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산업부장이 당부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되새겨보고 산업부장이 얘기했던 FOMC 회의에 대한 결과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나스닥 지수의 반등 포인트들도 13,300포인트를 일시 이탈했다가 반등을 해 주었고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반등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오늘 갭 상승을 좀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약 920포인트, 코스피는 2760포인트까지는 흔들리더라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지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반등을 한다면 주가 지수가 약 9% 이상 반등을 하게 되면 종목별로는 20%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잠정 실적이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가이던스 전망치가 수정됨에 따라서 모멘텀 미래 먹거리를 어떤 걸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시장에 더 공유가 되면서 시장의 호응을 끌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반등이 상승이 지금부터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이 10에서 20%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결국 920포인트가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 수를 줄여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더 사야 되겠다. 92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산업부장은 얘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부터 그럼 종목 쇼핑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갈 놈과 가지 않을 놈을 구분해 놓고 그러면 920이 가기 전에 갈 놈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더 확고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다. 용기를 내셔도 된다. 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될 만한 종목이라고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지금 팔 때도 아닙니다. 27일이라는 중대한 일정을 잘 소화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코스닥 920, 코스피 2760까지는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 그리고 그 반등 속에서 종목 수를 줄이는 리스크 축소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당부에 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